노장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갔느냐? 뭐 왕 실장이냐? 자기 정치하는 것이냐? 심지어 그때 임 실장이 쓴 선글라스까지 논란입니다. 원내대표들 회동에서까지 화제가 됐다는데 이런 논란이 결국 다음 대선에서 임종석 실장의 존재감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은 그대로 두고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라는 미명하에 특별재판부를 요청하는 것.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그에 대한 현재 사법부의 미원적 태도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두 재선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감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국감 때문에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주 된 것 같습니다. 네, 3주 만에 뵙습니다. 자, 국감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어제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요. 재밌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계시는 건 아시죠? 네, 국민정서법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아이들이 질문에 들을까 봐. 대답해 주세요. 질문에. 선생님, 예. 존경하는 의원님. 예.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아이들이 들을까 봐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TV에서 연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정말 교육자로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유치원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국가 돈이구나, 학부모가 내는 돈이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이 공정 재정 지원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아직까지? 알고는 있지만 그게 학부모께. 그 사립 유치원은 개인 사업자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 100% 공적 재정 지원을 받는 거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립 유치원이 감사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왜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모르는 채 어느 날 유치원으로 했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들 보고 다시 이제는 학원으로 가라 합니다. 의원님, 저희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전부 루비똥이 아닙니다. 저 아침마다 눈 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저희들 땅 인물을 살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 이렇게 일하는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루비똥이 아니라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사 봉급 주기 위해서 저 아파트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봉급도 못 주고 제 봉급도 못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런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울면서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당황하는 홍문정 의원의 표정이 더 재밌습니다. 이게 웃을 문제는 아닌데. 네. 자, 눈물로 호소했지만 국민들 반응은 썩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게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있는데 네. 저렇게 희화화하는 게 자체가 참 저로서는 민망하게 짝이 없는 얘기고요. 저 말씀 중에 유치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학교가 돼 있었다. 저 말씀 참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네. 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2조 원이나 되는 이제 지원금,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 이게 진짜 그야말로 눈먼 돈처럼 쓰이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고치자,
자유한국당도 뭐 비슷한 의견이신 거죠? 예, 저도 사실은 박용진 의원 그 사립 유치원 네. 그 공개된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지역에 가면 우리 유치원 관계자들 만나면 늘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늘 지원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남아서 횡령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정교하게 회계 미숙과 회계 부정과 네. 횡령은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네. 감사를 해서 구분을 해서 사실은 유아교육에 노력하시는 전체 유치원이 매도되는 네.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정치권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회계 시스템도 아주 정교하게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도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감사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거는 등한시하고 그냥 표를 의식해서 지원하자라만 얘기했던 정치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교한 감사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또 횡령된 부분, 정말 잘못된 부분은 또 도려내고 네.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보조금도 물론 저 감사에서 걸린 경우가 몇 번 있지만 큰 건 이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근데 이게 지원금이다 보니까 횡령 처벌도 못하고 대법 가면 뭐 번번이 무죄 판결도 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법 개정이 되는 겁니까 그럼? 박용진 의원이 이제 3법을 대표 발의하는데요. 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이 세 법에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소위 이제 누리과정을 예로 들면 거의 지원금이죠. 지원금이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운영하는 분에게 사실상의 어떤 용도로 쓸 건지가 다 일임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는 것을 시시비비를 해서 횡령죄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개정되는 것은 보조금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용도가 딱 특정돼서 요거 외에는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 외로 쓰게 되면 당연히 처벌할 수 횡령죄 있는. 처벌로 가능합니다. 그 부분 동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법적인 정비를 해놓고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유치원에서 우리 국비를 잘 쓸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거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또 그 유치원 관계자분들 막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이번에 꼭 좀 유치원 관계자들께서 좀 느껴야 되는 게 내가 내 돈으로 유치원을 지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아무리 사립 유치원이지만 네. 자신의 돈을 공공 영역에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익적 차원에서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립학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유치원은 공교육기관입니다. 교육부의 법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사재를 틀어서 유치원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공공 영역에 내가 희생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좀 공익적 정신을 조금 가지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유아교육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들이 요구하는 사안 중에 내가 수십억, 뭐 많게는 수십억까지 들여서 건물 사들이고 그동안에 이걸 키워왔는데 이걸 되팔지도 못하고, 네, 뭐 마음대로 중단하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이번에 나오는 사적 권한을 좀 보장해달라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 의원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사적으로 살아가는데 명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치원을 하나 건립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또 번외로 본인의 어떤 돈을 어떤 저분은 아파트를 팔아서 충당을 했다라고 이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행 그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에는 이 사립 유치원이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낸 개인적인 어떤 사재가 그 부분은 내가 뭐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는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럼 유치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수익 사업 하려면 그 사업을 하지 사업이라고 말았어요. 하죠. 이 교육에 뛰어들면 안 되는 안 되는 네. 거죠.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도 사실은 설립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네. 지어서 시작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월급밖에 없어요. 그 노동에 대한 대가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운영해야 된다. 다만 이제 그 도저히 이 수지가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간단하게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또 그 부분을 사유재산을 인정해가지고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대학도 그 당시에 학생들이 많을 때는
그 교육부에서 무작위로 그냥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학생수가 주니까 대학은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사학을 정리할 수 있는 퇴로도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장재원 의원님 아마 선친께서 네. 교육자시기 때문에 좀 현실을 더 잘 알고 사학재단을 있을지도 운영해 모르겠- 예, 보시고. 그래, 그래. 네. 운영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사학재단 운영했는데 네. 그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오늘 저 특별재판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님 법사위 의원이시고 뭐 저 박 의원님이야 판사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더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4당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4당이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박주민 의원이 내놨죠. 네,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 설명 좀 쉽게 해주십시오. 어떤 법안입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니까 법관, 즉 판사가 아닌 분들,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판사로 특채를 해가지고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한 3,000명쯤 됩니다. 네. 근데 서울중앙지법에 8개 형사 합의 재판부가 있는데 네. 그런 형사 합의 재판부에 이렇게 전자배당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네. 특별히 외부 추진, 그러니까 추천 기구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현직 법관 중에 이 재판을 하기에 합당한 분들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네. 이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재판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추천을 9명이서 추천을 하면 이건 이제 박주민 의원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판사를 3명 임명하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 사법농단이라든지 재판거래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특별재판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사법부에 치명상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례를 남기게 되면 과연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면 무수한 정치적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또 대통령께서 우선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아니,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논하십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재판의 침해거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그냥 SNS 공개적으로 막 사법부를 질타합니다. 그 최고의 권력기관이. 이런 것들 또 우리 사실 정치권에서도 사법에 판결 나면 그냥 서로 대변인들, 뭐 우리 대변인 선배님 대변인 하셨지만은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헌법 101조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법권은 법관에 한하여 주어진다는 명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법권에 배당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배당권을 그야말로 이런 그 외부인들이 배당에까지 간섭하는 거는 사법권의 침해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청산하고 스스로 개혁해서 새로운 사법으로 태어나는 거. 지금처럼 영장 청구하면 막 기각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 네. 자신이 입다를 깎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서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고요. 아니, 진짜 그런 모습을 탈피하고 네. 어쨌든 스스로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된다. 그런 걸 바탕으로 네. 특별재판부는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재판해라라고 사법부를 압박해야지 대안으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거는 상권분립 정신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그것만 좀 제가 여쭤보고 박 의원님께.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이 사법농단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상황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죠. 그 대안으로 특별재판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법부 자정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네. 사법부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지금 사실상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 추락이 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생각. 압박은 하되 네.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특별재판부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강력한 처방은 저는 자, 위험하다는 핵심은 입법부가 사법부 믿을 수 없다고 판사까지 바꿔버리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장재원 의원님의 대개는 이제 지난번 종부세 같은 그 대책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그것이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시는 그런 저는 개혁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신데 이번 특별재판부의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판사 중에서 지금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에 관여됐거나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사설이 개입되지 않을 분들을 골라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헌의 지금 소지는 3,000명의 판사들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헌의 소지가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사법농단은 우리 역사에서 국정농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사법농단도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이번만은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특별재판부가 그러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기술적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지법에 있는 8개 합의재판부가 거기에 뭐 심지어 피해자로서 연루된 판사분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못 믿겠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판사가 3,000명인데 공정하게 과거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판사를 그냥 인사내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법안을 내가지고 판사가 3,000명인데 저 법을 통해서 네. 외부 기관에서 추천해가지고 대법원장 임명하는 방식, 판사 중에서 네. 저 방식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상은 아마도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않고. 네. 선진화법에 의해서, 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아까 이제 배당권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소위 배당, 사무분담에 대한 권한을 활용해서 네. 이 정신을 내부적으로 도입해서 차선책으로 도모하는 것도 저는 한 제가 방법이라고 하나 생각합니다. 여쭤볼게요. 거기까지도 아니요, 반대하시는 근데 사법권이라는 게 배당권도 포함되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배당권을 지금 박주민 의원의 한 외부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시민단체로 느껴집니다. 네. 이를테면 재판 거래에 피해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민단체가 만약에 재판의 배당권에 사건의 배당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재판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나 재판 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배당에 참여하는 거나 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럼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여쭙고 싶은 말. 자, 잠깐만요. 네, 그래서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 방식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자해집니다. 어떤 김명수 방식? 대법원장이 그 얘기를 해줘봐.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결자해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러면 기존의 8개 재판부 중에서 그냥 맡기자는 그런 취지신가요? 그럼요. 컴퓨터로 이 나가야죠. 8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뭐 법사위원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8개 재판부 중에 6개 재판부가 피의자이거나 현 사법농단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 쪽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재판부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전자배당 어느 재판부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우연의 수가 2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잠깐만 네.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 법안에 동의할 수가 없다면 그 사법농단도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배당권, 그 사무분담권을 활용해서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무기명 비밀 어떤 추천 방식에 의해서 독립된 재판부를 판사 중에서 만드는 것은 그건 찬성하시죠. 그거는 이제 사법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법부 네.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법부 그 아니지만 답을 주셔야지 아니요. 그래도. 박국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법부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사법부 안에서 해결하는 에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바위에서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지법의 8개 재판부에 6개 재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확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권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6개 재판부가 사법농단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은 중앙지법을 인사를 해야죠. 그게 자체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를 해서 잠깐만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잠깐 문제는 인사를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인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이념적 편향이라든지 성향 자체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기 때문에 그럼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이 문제, 사법농단 문제에 대한 모든 조사와 그거 함께 알겠습니다. 저는 네. 떠나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국민적 신뢰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법원장이 권위 네. 있는 대법원장이 그 권도로 저는 중앙지법을 비롯한 인사를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사법부 자체의 정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반대를 위한 박 반대라는 의원님 생각이 반론 듣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 때문에.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도 반대한다면 지금 국정사법농단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사권까지 오늘 나오셨어요. 장재원 네. 의원님의 무게가 있는 발언인데 네. 그렇다면 인사를 통해서 재판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동의하시는지. 중앙지법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를 해서 예. 그러면 인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법관들이 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그러한 인사권을 통해서 중앙지법에서 네. 이 재판농단에 관련된 모든 재판을 한다 그러면 중앙지법,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중앙지법에 인사를 단행해야죠. 두 분이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는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그거를 같습니다. 통해서 네.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추천위원회를 마지막 만들어서 잠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판부를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는 마지막 꼬다리를 못 땄을 뿐이지. 외부에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나름 진전된 예, 얘기예요. 그 외부의 충격을 가지고 근데 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 그것이 참 권위를 갖겠느냐라는 지점이 있는 아니, 거예요. 그건 그래서 답이 없는 저희들이 거지. 얘기하는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법농단의 부분에 있어서 네. 모든 조사와 함께 네. 저는 물러나시고 다른 대법원장이 중립적 대법원장이 와서 인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그렇지 사법농단했는데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보고 사법농단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되는 책임지는 게 얘기입니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최초 맨날 발생되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맨날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능한 리더십이 이거를 초과상관을 태운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다. 말이냐면 네. 김명수 결국은-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자 법관 회의 그다음에 법관 대표자 결국은 맨날 회의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계속 알겠습니다. 이걸 확산시켜 그럼 해결이 네. 안 돼. 자, 다 임종석 실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 임종석 실장이 지난 17일에 저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제거하는 작업 갔었는데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에 잠깐 올라왔는데 이게 화제입니다. 그 영상 일단 보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는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 구를 비롯해서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해 발굴에 앞서 일대의 지뢰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긴장된 작업입니다. 느리고 더딥니다. 그러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 발견된 수통입니다. 30여 발의 총탄 흔적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저 장면은 이제 지난 25일에 화살 저 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된 장면인데 이어서 계속해서 임종석 실장의 나레이션, 직접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논란입니다. 저 야권에서 어제 손학규 대표가 오늘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거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네. 왜 이러십니까?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시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본인이 나레이션을 입혀서 청와대 왕 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임종석 실장 같은 분은 DMZ 상에서 그런 메가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적 행위 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본인 잊지 마십시오. 자중하십시오. 어떻게 들으셨어요? 왕 실장. 네. 메가더 선글라스. 그 선글라스 그게 2만 원짜리 PX에서 2만 원짜리라면서요. 그 보잉 선글라스라고 멋있던데 그것도 화제입니다. 네. 저보고 네. 먼저 말씀하셔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선글라스를 왜 네. 끼셔가지고 그래. 선글라스만 안 꼈으면 괜찮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우리 이제 뭐 장재현 의원님 비판 제가 뭐 달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은 종전 비서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수석들이 직접 대국민 소통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 중일 때 우리 6.25 때의 그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현장을 관계 장관들과 이제 가셨는데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우리 박봉계 선배님 말씀에 정말 다 동의할 수 있을 정도 논리가 정확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논리가 좀 딸리십니다. 저는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째, 시기가 잘못됐어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십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행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두 번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 대동하고 국방부 장관, 차관, 각군 주요 지휘관들 전부 대동해서 정 가운데 서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거를 갔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아주 월권이죠. 세 번째, 모습도 잘못됐습니다. 이 선글라스 끼고 갔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미지 정치를 한 겁니다. 자신이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군의 통수권자인 것처럼 저런 모습. 수도 있죠. 아니 뭐 뜨거워도 네. 겸손해야죠. 우리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 알죠? 일본의 관방장관이 비서실장 택입니다. 격입니다. 근데 총리의 그림자입니다. 어떻게 비서실장이 저렇게 대통령이 없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대동하고 또 선글라스 끼고 저는 이미지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황제실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황제실장이다 말이 나와서 과거의 무소불위의 비서실장보다는 훨씬 덜하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비서실장. 제가 그 얘기를 좀 군부 시절이요? 제가 좀 유신 시절이요? 아니 뭐 지난 지금 정부의 김기춘 실장도 제가 좀 실장도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나서진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낙연 총리가 이 모습을 보고 사석에서 대노했다는 기사까지 읽었거든요. 뭐 기사고요. 예. 네.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네.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직함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유해 발굴이라는 것은 남북 공동선언,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군사합의서가 나오면서 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이행 과정인데 그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갔으니까 저는 그것을 뭐 크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글라스를 좀 같이 끼시지 그래 혼자 끼셔가지고. 아니, 선글라스 주자- 아니 우리가 지금 네. 선글라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차관을 대동하고 안보실 차장까지 대동하고 이건 아니죠. 월권도 한참 월권입니다.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갔다. 추진위원장이지만 어떻게 내각에 국방부 장차관을 대동하고 갑니까? 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시고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과유불급, 넘치면 싫어합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인 임 실장에 대한 견제구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아니죠. 임 실장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저희는 좋죠. 잠재적 대권 주자가 저렇게 해주면 더없이 저희들은 득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구분을 해야 될 게 과거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을 때의 소위 여러 가지 농단의 흔적들 또 그 전에 뭐 차지철 심지어 경호실장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업무로 또 어떤 그 권한의 남용으로 비교할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미지에 관해서 야당의 대표들께서 또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뭐 나름 경청할 뭐 부분도 있다고 사람이 늘 그래요. 보여지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제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야권이 사사건건,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사사건건입니다.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일부에서 이런 지적합니다. 이게 여야가 예를 들어 특별재판부만 해도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인데 청와대가 자꾸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야권밖에 안 보인다. 여야는 안 보이고 청와대 목소리가 너무 큰 겁니까? 민주당 목소리가 너무 낮은 겁니까? 아니죠. 그 과거 이제 추미애 대표 체제 때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뭐라고 하시더니만 네. 아시다시피 이해찬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대표의 목소리가 크다 너무 그렇게 또 뭐라고 하시더니만 또 최근에 또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고 청와대 목소리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일한 잣대라고 보질 않아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도 여전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 안보실 그리고 정책실의 구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한 축은 청와대가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소통을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린다. 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에 직접 참여를 한다. 이런 기조가 있다는 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무리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죄송해요. 네. 장재현 의원님 나오면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특별재판부 문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고용세습, 국정조사 뭐 현안이 많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당장 이제 예산안 심사 들어가야 되고 합의가 되려면 우리는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좀. 자, 그럼 제가 특별재판부 네. 문제 조금만 제가 또 분명히 하는 걸로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특별재판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권도로 중앙지법에 인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닌 제3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신뢰하기 힘들거든요. 그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편향성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약에 파퇴를 한다면 저희들이 모든 걸 털어놓고 여야가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재판부 문제하고 고용세습 문제하고 이거를 제가 볼 때 패키지로 엮어서 해보겠다는 거는 정말 고용세습, 우리 국민들의 정말 가슴 아프게 한,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물타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리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책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자꾸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저는 직접 대법한 적은 법사위에서 있다고 100% 비판했습니다. 자, 장전 의원님 네. 그렇고 네. 자유한국당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하나만 더. 김명수 대법원장만 아니라면 했었으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갖고 있는 사무분담권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자마자 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이 아니죠. 김명수 대법원이 결재하지 않은 그럼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이 결재해야죠. 김명수 대법원이 모든 이 문제에 대한 물러나라. 그럼요. 자,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다음 책임전가. 출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 특별재판부 문제는 아까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더니 전혀 합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하네요. 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또 재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